최근 시장 상황이 계속 이제 막 출렁이고 있죠. 주가가 뭐 하루는 뭐 올랐다가 하루는 떨어졌다 이렇게 좀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변동성이 심한 투자 시장에서 어떤 ETF가 주목받고 있나라는 주제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의 김승현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ETF 종류별로 보면 말이죠. 네. 전기차 ETF가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벌써 이제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예. 어떤 ETF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작년이랑 한번 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작년 1년 동안 이 개인 투자자 ETF 순 매수를 보면은 1위는 바로 말씀 주신 것처럼 차이나 전기차. 네, 차이나 2조 한 4천억 정도 개인 투자자 매수가 있었고, 예. 2위는 뭐 미국 테크탑 10, 뭐 8천억, 그다음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다음 말씀 주신 전기차 ETF 중에 하나죠. 글로벌 리튬은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과 같이 테마형, 그다음에 해외형이 굉장히 매수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테마형과 해외형이 좀 집중이 많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올해는 조금 사정이 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 커졌다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투자가 많이 늘었었고요.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좀 인상적인 것은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예. 리츠 부동산 인프라, 뭐 대표적인 인컴형 그런 투자 ETF죠. 18위로 500억 정도, 그 다음에 그 국고채 10년, 뭐 코세프 국고채 10년 같은 ETF는 한 42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요 외에 뭐 배당 ETF라든지 뭐 국내 배당, 해외 뭐 배당 상관없이 또 아무래도 좀 지수대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주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또 제가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국 고배당 S&P도 한 65억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작년에 한 55억밖에 매수 안 했거든요. 그것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커버드콜 ETF와 같이 좀 안정형, 인컴형 자산들이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즘 요 얘기 기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좀 더 주목받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이라는 종목도 5월 한 17일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 그건 상장 지 얼마 안 됐군요. 네, 얼마 안 됐는데도 한 50억 정도 매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성장형, 그다음에 그런 해외형 위주로 좀 많이 인기가 많았고 돈이 자금이 몰렸고 수익률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더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다고 뭐 해외형, 뭐 성장형, 테마형 이런 것들이 아예 매수가 없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절대적이었다면 올해는 바벨 전략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죠. 바벨 전략이요? 한쪽은 좀 더 성장주, 다른 한쪽은 좀 가치주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비중이 5대5는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쪽에 많이 몰렸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비중이 좀 안정형, 인컴형 그쪽으로 좀 더 늘어났다. 지금 올해 흐름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네네. 제가 이제 뭐 가장 특징적인 걸 지금 뽑아보니까 인컴형 ETF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네네. 좀 구체적인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올해 같은 경우 리츠 부동산 인프라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한 500억 가까이 매수가 있었고, 그 외에 뭐 다른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뭐 MSCI 리츠 같은 경우도 한 85억, 뭐 코덱스 다우존스 리츠도 한 9억, 그다음에 올해 또 신규 상장한 ETF가 또 2개 있거든요. 아리랑 리츠 관련된. 맞습니다. 국내 리츠 관련해서 또 아리랑, 뭐 FN 리츠, 그다음에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 액티브 이렇게 타 운용사에서도 국내 리츠에 투자한 ETF가 2개 정도 나왔는데, 그것도 한 5억 정도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맞을 줄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작년 또는 재작년에 좀 소홀했던 그런 인컴형, 그다음에 또는 대체 자산에 대한 투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타이거 리츠 네. 지금 부동산 인프라 ETF를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이게 포트폴리오가 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예. 한 달 막 이 사이에는 좀 아, 많이 빠진 것 같거든요. 많이 느낌이. 조정받았죠. 예. 그래서 그 수익률 부분도 좀 간략하게 좀 음. 짚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ETF는 이 종목만 보면은 한 9할, 8할, 9할 정도는 알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타 운용사에서 리츠, 국내 리츠에 투자하는 ETF 두 개가 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럼 이 ETF와 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뭐가 다른가 보면은 다른 두 개 상품은 이 리츠라는 말만 사실 들어가 있고요. 예. 근데 타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부동산 인프라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상장 리츠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맥쿼리 인프라라든지 인프라 펀드. 예. 맞습니다. 인프라 펀드 그다음에 맵스 리얼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의 리츠가 아니잖아요. 리츠 아닙니다. 예. 예, 그것도 저기 펀드 상장된 부동산 펀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자산이 타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1월부터 한 4월, 한 5월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좋았었죠. 좋았었습니다. 이게 주가 지수 빠질 때도 리츠는 올랐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뭐 금리 인상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서 또 이 대표적인 해지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자산들이 다 부동산 자산들로 또 이루어져 있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임대료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오르게 되어 있겠죠.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어 있고 몇몇 부동산의 이 임대 계약서 상에서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 임대료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실질 자산의 가치 상승과 함께 그다음에 임대료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해지 자산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또 이론적으로 어렵게 설명한 거 아니야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죠. 그래서 예, 그렇죠. 둔촌주공 같은 사태에서도 좀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이 빌딩, 오피스, 잘 지어진 오피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국내 이 구조 자체가 사실 이런 핵심 이 시내 지역에서는 오피스 개발할 땅도 많이 없지만은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문화재라는 그렇죠. 측면도 좀 보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인플레이션 상황 이런 거에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빌딩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측면들이 합쳐져서 올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워낙 금리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좀 조정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리츠 ETF를 투자하시는 경우에 네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네. 분배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리츠는 이제 배당금이라고 표현하지만 네네. 이건 ETF니까 뭐 분배금. 분배죠. 예. 결국 그래서 분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요 ETF가 2019년에 상장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온전히 1년 동안 분배가 나온 게 바로 2020년과 2021년입니다. 근데 그렇죠. 원래 요 ETF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원래 최초에 상장할 때는 이 리츠 부동산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너무 작아가지고 저희가 일부 고배당 종목들도 좀 같이 이렇게 주식을 넣었다는 얘기죠. 주식을 넣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작년 말이죠. 이 완전체로 해서 리츠 부동산 인프라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고배당주가 포함된 요 분배율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이 1년 동안 240원, 그다음에 5.27%가 분배율이었고요. 2021년에는 300원이고 그다음에 5.4% 분배금이 나왔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예. 분배금이 우선 올랐고요. 예. 분배율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둘 다가 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분배금도 어느 정도 안전 마진으로 이렇게 실행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빌딩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오른 것들이 리츠의 가격에 반영이 돼서 자본 차익도 같이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분배금이 4월 말에 좀 몰려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리츠 같은 경우 좀 1년 결산을 좀 많이 해서 뭐 국내 상장 기업도 뭐 그렇긴 한데요. 1년치 통으로 많이 해서 주총이나 이런 뭐 협의 다 거치고 나서 좀 4월 초, 3월 말에 이렇게 분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좀 4월 말에 좀 분배금을 좀 많이 지급하는
약간의 좀 쏠림 현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리츠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많이 되고 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투자하는 것도 다양해야 되고 뭐 분배 같은 경우 요즘 뭐 월분배 ETF도 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상장되는 ETF가 SK 리츠 같은 경우 1년에 4번 분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코람코 더원 리츠 같은 경우도 1년에 4번 뭐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좀 분배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배율은 좀 뭐 높은 정도로 유지가 되면서 분배금이 지급되는 시기도 쏠림 없이 좀 분산될 것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는데 예. 이게 리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리츠가 예. 최근에 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급격한 금리 뭐 상승입니다. 국고채 5년 같은 경우는 뭐 3.88%까지 올랐고 뭐 금액에 제한이 있긴 한데 예금이 5%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고정형 금리 상단 기준이긴 합니다만 7.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츠라는 종목 자체도 어느 정도 이 분배율이나 이런 것들이 뭐 확정형은 아니거든요. 그 말은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배율이 안 나가는 상황도 확률은 좀 낮긴 합니다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지만 자본 뭐 손실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근데 무위험으로 국고채 5년 3% 후반 은행 예금 뭐 5% 이렇게 나오면 5% 초중반의 이 분배율이 상당히 좀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대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리츠라는 이 비클 자체가 90% 이상의 이익을 배당을 하게 예. 되면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리츠의 존재 이유 자체가 배당하라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배당을 하려면 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빌딩을 살 때 저희가 뭐 에쿼티로 살 수도 있지만 주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딩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대출 비용이 이자가, 오르죠. 네. 이자를 많이 내야 되죠. 그러면은 분배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야 분배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우려가 굉장히 급격하게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대출에 대한 만기를 제가 좀 하나하나 좀 뽑아봤는데 사실 올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은 거의 없고 2024년 이후에 좀 만기 도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빌딩을 살려면 에쿼티로 살래? 유증이죠. 유증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유증을 할래? 아니면 대출을 할래? 했는데 금리가 굉장히 쌀 때는 굳이 에쿼티로 하는 것보다 대출을 받으면 훨씬 이익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대출을 많이 했는데 재작년 작년부터 올해 정도의 금리 인상 흐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차입금 같은 경우 롤오버를 좀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지금 당장 또는 적어도 2023년 내년 말까지 분배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증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유증 같은 경우 100% 요즘 청약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쿼티가 더 싼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을 때 저희도 뭐 담보가 있으면 더 싸게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그랑서울도 그런데 이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ESG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은행이나 다른 곳 대출을 받을 때 좀 더 싸게 깎아주나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게 좀 더 클 것 같아요. 회사채를 발행할 때 이러한 것들이 좀 ESG 본드 성격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상품의 매력도 측면에서는 최근에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한 6월 한 24일 종가 기준으로 뭐 JR 글로벌 같은 경우 7.4%, 이리치 코커랩은 한 7.2, 신한 서부 T&D 리츠는 6.2, LNH 오런 리츠는 6%대까지 배당 수익률이요? 맞습니다. 네. 기대하는 배당 수익이 굉장히 상승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리츠는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이 예상되어 있고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가능한 현금 흐름, 그러니까 배당금이 연간으로 받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좀 매크로 상황이 더
불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뭐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뭐 지정학적 이슈가 사실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걸로 보시는 분들은 좀 많지는 없겠죠. 않습니다. 예. 예, 좀 최악의 상황은 뭐 장기화 될 것 같기도 하다는 의견도 좀 많으시고요. 매크로 불안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에 대한 쏠림이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쏠림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실물 자산에 대한 매력도, 투자 매력도가 상승한다는 얘기이고 최근에 가격 하락 때문에 리츠의 뭐 평균 분배율이 뭐 5%뭐 중후반까지 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격한 하락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